이제 알렉스 카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기 이용자는 대기자보다 엄청난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메일이 따라잡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흔한 문구죠. 그러니까 제품 광고할 때 흔하게 보이는 그런 문구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끝까지 다 보시게 된다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뼛속 깊이까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이 영상에 나왔던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모든 문제들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에 모두가 납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요인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5개가 있는데 최우선 순위가 4번이라고 한다면은 4번을 먼저 해결하는 게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원인을 찾는 과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4번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원인이다를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관련된 요인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잖아요. 증가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에 모두가 납득을 했을 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행위가 최선의 의사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을 안다는 것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가장 핵심 원인을 찾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온톨로지화 해야 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럼 온톨로지화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들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명확한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2가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최선의 의사결정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을 안다는 거고 핵심 원인을 안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려면 문제를 온톨로지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를 온톨로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A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우선순위야 라고 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이 온톨로지를 이제 구성해 나가면 되는데 이 우선순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높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높아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서로 얘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우선순위의 기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A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높은 콜레스테롤의 그룹이 훨씬 더 위험하잖아. 콜레스테롤을 낮춰야만 위험도가 더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모두가 납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찾은 근거에선 그렇지 않아.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오히려 위험도가 올라가.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시하는 데이터가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르잖아요. 높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인지 낮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고객사가 처음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해 나갈 때 겪는 문제일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 고객사는 처음에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느냐?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주변에 물어봐 보면서 이제 온톨로지를 구축해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구축해 나갈 때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온톨로지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아는 게 팔란티어의 진짜 가치를 아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팔란티어 콘텐츠들 중에서 오늘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개념이에요.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간단해요. 상관관계는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글로만 표현해보면은 개념이 되게 명확해 보이는데 실제 데이터들의 사례를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들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것과 아침형 인과과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는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연관성은 있는데 이걸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서울대 합격률과 강남구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강남구에 살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원래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에 합격한 건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우연히 강남에 많이 살고 있을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완전히 다른 범
중점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상관관계이면서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데이터예요. 초콜릿을 많이 먹는 국가일수록 노벨상을 많이 탄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노벨상을 탈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없죠.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게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관리자의 통제하에 얻은 데이터이냐 아니냐 이 여부예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메가3가 이제 어떻게 유명해지게 됐냐면은 그 에스키모인들이 유난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유병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생선 안에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메가3를 많이 먹는 사람들과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본다면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본다면. 네, 맞아요. 아닙니다. 이거랑 같은 패턴이에요. 초콜릿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 비율이 높더라랑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데이터를 관찰 연구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 이걸 관찰 연구 데이터라고 해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통제가 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을 찾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인과관계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오메가3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유병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그룹과 많이 먹지 않는 그룹을 아무도 통제를 안 했어요. 그냥 많이 먹는 사람들 속에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낮다라는 규칙이 보인 것 뿐입니다. 이 많이 먹는 그룹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을 가능성 통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콜릿을 많이 먹는 사람과 많이 먹지 않는 그룹을 통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그룹에서 노벨상을 많이 탄다라는 규칙이 보인 것 뿐이에요. 많이 먹는 그룹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가능성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규칙이 발견이 된다면 그 규칙은 상관관계만 의미하고 인과관계는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는 상관관계만 알 수 있어요.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연님 감사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팔란티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빌드업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인과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통제하에 진행된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일 때 알 수 있습니다.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중재 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접 중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오메가3를 다시 예로 들면은 한쪽 그룹은 오메가3를 주고 다른 한쪽 그룹은 가짜 약을 주고 양쪽 그룹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의 차이는 오메가3를 먹은 것과 안 먹은 것 차이만 나타나게 되잖아요. 오메가3가 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만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관찰 연구는 통제가 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는 연구이고 중재 연구는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 요인만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예요. 그래서 관찰 연구를 통해서는 상관관계만 알 수 있고 통제를 하는 중재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들어오셨죠? 여기까지.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게 희한해요. 오메가3랑 심혈관 질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재 연구 데이터에서는 효과가 없게 나오고 관찰 연구 데이터에서는 효과가 있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과관계는 없고 상관관계만 있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오메가3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인과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 오메가3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론은 이거예요.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없다입니다.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관찰 연구 형태의 분석이 아니라 중재 연구 형태의 테스트로 이루어져야 돼요. 통계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관찰 연구보다 중재 연구가 좀 더 수준이 높은 근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A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이야. B는 낮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이야. 두 명의 얘기가 다르죠. 각자 제시하는 근거도 다릅니다.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어떤 연구 형태인지 봐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A가 인과관계겠죠. 그래서 A가 제시하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콜레스테롤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인과관계인 거죠. 반대로 B의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져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어. 상관관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온톨로지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핵심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될까요? A죠, 당연히. A가 제시하는 근거가 인과관계 근거니까.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상당수의 의료 전문가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세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사망률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좀 현실이긴 하죠. 기업 안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겠어요? 근거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온톨로지를 구축하게 되느냐? 기존의 관성대로 해오던 대로 기존의 의사결정 알고리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이대로 일단 온톨로지 구축할게. 그런데 이거는 원래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노벨상을 많이 수상해 왔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시스템 체계에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뒤죽박죽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겠죠. 사실은 4번이 상관관계의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로 해석해서 핵심 우선순위 기준으로 정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짤 수가 있겠죠. 이대로 온톨로지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온톨로지가 엉망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기업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온톨로지를 제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기업의 문제의 핵심 원인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인과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처음부터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객사가 팔란티어에게 의뢰를 했을 때 팔란티어가 항상 하는 질문이 너희가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를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죠.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인과관계 요소인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중재 연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그 특정 요인만에 영향을 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관찰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가 놀랍냐?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시스템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 요인만의 변화를 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도구라는 겁니다. 기업 안에서 중재 연구 스타일의 테스트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온 겁니다. 그럼 온톨로지가 뭔지를 알아봐야겠죠.